안녕하세요. 기태영입니다. 자, 우리 핵심어법 4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8쪽 펴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형태론 부분 들어갑니다. 일단 단원 열기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형태소의 개념, 종류, 그 다음에 문장에서 형태소 단위 분석 이런 것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형태소 다음에 배우는 개념이 품사예요. 바로 단어와 관련된 부분인데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이를테면 이것이 동사냐 명사냐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언 범주와 관련해 가지고요.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단어 형성법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형성법에 따라서 단어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 형성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보카보의 구조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한번 본문 들어가서 보죠. 먼저 단어의 구성 부분에서요. 일단 대표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이거 뭐예요? 문제 보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형태소 종류 구분하는 건데요. 이거 잘 보세요. 출제 빈도가 하요하. 그러니까 요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나와 있는 문제도 2012년 문제인데요. 복잡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문장에서 형태소 분석하고 형태소의 종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이 부분 가르치면 막 형태소 종류 복잡하게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개수 세고 이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거 지금 이 형태소의 종류 구분하는 게 2012년도 문제예요. 그죠? 2012년 9까지 9급이고 그 다음에 형태소 개수 분석하는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왔던 게 2014년 지방직 9급입니다. 요거 두 개 말고는요. 국가직 지방직은 9급 7급 범주 합쳐서 형태소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른 개념들 이해하는 데 참고 요소로 작용하는 거지 이것 자체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막 이 부분 복습한다고 막 문장 수십 개 놓고 형태소 분석하고요. 개수 세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나마 또 형태소 문제 나온 게 2012년에 국회직 9급에서 종류 구분하는 거 나왔거든요. 출제 빈도가 하 중에서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자, 가볍게 개념 한번 봅니다. 형태소 한번 보면요. 기본적인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1번의 형태소 보시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의미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의문이라고 했던 거고 뜻 자체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런 것들이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죠. 그게 하나의 단어로 쓰일 수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요. 그 요소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의미가 달라지면 그것은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하늘이 맑다라는 예문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늘 같은 경우는 한 단어고요. 하와 늘 각각의 음절 이루고 있지만 하늘 자체를 하와 늘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도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늘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라는 거 하늘 뒤에 붙어서 이것이 주어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형태소가 되고요. 또 어때요? 막다라고 했을 때 물론 막다가 하나의 단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막과 다 해가지고요. 형태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드시 혼자 쓰이는 게 형태소 단위의 구분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막다 같은 경우에 한번 빼서 보시면 지금 보면 제가 막하고 다로 나눴잖아요. 자, 막과 다 각각은 물론 혼자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 앞에 어간 막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이를테면 가다. 그죠? 그 다음에 먹다. 그러면 이 각각의 앞부분이 혼자 쓰이지는 않지만 막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갔을 때 의미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요 각각이 다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뒤에 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막다라고 해서 다를 붙이면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지만 이를테면 하늘이 맑고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고를 붙이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맑니? 이렇게 쓰게 되면 요 니 때문에 물어보는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과 다 각각이 하나의 단어로 쓰이지는 않지만 의미의 최소 단위 막과 다가 다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나눌 수 있으면 돼요. 보세요. 우리 첫눈이라는 한 단어가 있죠. 이거 몇 개의 형태소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아니
눈이라는 거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첫이라는 것도 처음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첫눈이라는 한 단어는요. 척과 눈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너무 여기에 깊이 파지 마세요. 자, 다만 기준 나눌 때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즉 혼자서 한 단어로 쓰일 수 있는 형태수면 자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보면 혼자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이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를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여기요. 하늘이 막다에서 자립 형태소 뭐밖에 없어요? 자, 혼자서 한 단어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요. 보면 금방 쉽게 알 수 있죠. 뭡니까? 하늘, 자립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 그리고 막과 다 각각은 혼자서 쓰일 수 없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와 막과 다 이 각각은 의존 형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 보면 의미나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있는데요. 일단 실질 형태소라는 것과 형식 형태소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실질 형태소는요. 실질적인 거 풀어보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자립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쓰일 수 있다라는 건 이거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실질 형태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범주가 완전히 똑같다면 다른 기준을 잡지가 않겠죠. 이 실질 형태소에는요. 우리 아까 막다의 막처럼이요. 단일어. 이제 단일어 아직 우리가 이런 거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의 어근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어인 용언 기본형의 어간 이를테면 쉽게 생각하면 막다의 말기라든가 가다의 가, 그다음에 먹다의 먹 같은 경우는 혼자 쓰일 수는 없지만요. 그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거. 이거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문법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가 돼요? 실질 형태소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가볍게 한번 분석해 보죠. 형태소 분석의 실제 해가지고요. 요거 가볍게 분석해 보시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영희가 밥을 먹었다. 형태소 나눠보죠. 의미의 최소 단위니까 사람 이름은 요거는 한 덩어리일 수밖에 없죠. 그죠? 영과 희 두 개로 나눠버리면 음절 단위로 나눠버리면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 이것 때문에 주어가 되죠. 밥 그리고 을 이것 때문에 목적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먹다의 먹 같은 것도 하나의 형태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먹 그리고 엇도 형태소가 돼요. 왜요? 이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시 없으면 과거 의미가 사라지고요. 어시 들어가면서 과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거 혼자 쓰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다 얘가 붙음으로써 문장을 끝맺어 주는 거죠.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립 의존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이거 자립. 가는요? 의존. 밥 자립. 이건 금방 되죠? 의존이고 이거 세 개는 다 뭐가 돼요? 의존, 의존, 의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실질하고 형식 한번 구분해 보면요.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가 되죠. 실질. 실질. 그죠?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용언 기본형의 어간, 먹다의 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로 본다? 실질 형태소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시험이 이제 2012년에 나왔던 형태로 보면 이런 문장 주고 나서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면 물론 각각 따져봐도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쓰이지 않으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는 부분은 용언 기본형의 어간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먹다의 먹 아직 우리가 용언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다의 먹, 예쁘다의 예쁘 같은 경우는 혼자 쓰이지는 않지만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 갖고 있으면 이 문장에서는 먹 하나만 의존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2년, 2014년 구급 문제 때문에 형태소 분석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군무원 제외하고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형태소 문제 9, 7급에서 출제된 적 없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가장 많이 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시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과도하게 복습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죠? 39쪽이에요. 2번에 단어 이렇게 나와 있죠. 단어의 정의가 뭐예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립 형태소 자체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거, 혼자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자동으로 다 형태소가 되죠. 아까 우리 봤던 하늘이 맑다 같은 문장에서요. 하늘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그죠? 혼자 쓰일 수 없는 것들은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막과 다 형태소 분석했잖아요. 의존 형태소고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막과 다가 결합해서 막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들도 뭐가 됩니까? 단어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왜 조사 같은 경우에 쉽게 생각하면 이, 가, 을 이런 거죠. 이제 곧 품사 배울 텐데. 그죠? 이가 을을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의 길에서만 쓰여요. 하지만 얘네들은요. 국어 어휘 범주에서 상당히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뭐로 단어로 간주합니다. 그죠? 혼자 쓸 수 없는 쓰일 수 없는 애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뭉쳐 있으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는 무리가 많으니까 단어의 지위를 부여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복잡하지 않죠? 확인하시고요. 그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요. 뭉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동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한 3학년, 2학년 그 요즘 애들 좀 무서운 애고 그렇다고 제가 빈민가에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으로서 혼내주려고 3명 정도 모여있었는데 살금살금 갔죠. 한 17명 모여있었으면 제가 못 갔을 텐데 3명 정도 모여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갔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가 일어서면서 끄는데 이렇게 알죠? 딱 이렇게 담배 끝부분을 날리면서 씨발 졸라 짜증난다고 집에 가서 구몬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담뱃불을 끄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죠. 순간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어서 그래가지고 얘가 집에서 그 구몬 뭐 빨간 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서 담배 피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지도 못하고 웃으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해 보이는 초등학생일지라도요. 수십 명, 수천 명 모여 있으면 무섭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우리가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요. 이와가 을을 같은 거 조사했을 때 딱 하나의 단어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39쪽이 2번이에요. 품사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대표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하는 거에서 이거 뭐예요? 품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자, 출제 빈도 상입니다. 물론 요즘에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뭐 모든 문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 빈도가 중한데 이런 거예요. 이 단원 내서 그죠? 이런 식의 품사 구분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사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강조하다 들으신 다음에 문제는 한번 대표 기출 문제 풀어보세요. 제가 그 저번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교재 양쪽에 확인 문제 있죠. 이거 복습하시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각 페이지의 확인 문제가 각 페이지에서 다룬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죠. 품사의 개념부터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개념. 그죠?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서 나눈 관례입니다. 방금 대표 기출 문제에서 동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단어들 중에서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들, 그죠? 움직임을 공통적으로 뜻하는 단어들을 모아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개념이 바로 품사가 되는 거고요. 자, 품사 분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도리치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문법 문제 풀 때요. 이런 기본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잘 잡아 두셔야 되고 자 일단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자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게 뭐예요? 활용 양상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활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활용이라는 것은 한 단어 안에서 형태 변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면 우리 교재에 쓰여 있죠. 뭡니까? 불변어. 그죠? 형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형태 변화가 가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변어. 그죠?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활용이라는 거 잡아야 되는데요. 개념 플러스 부분 보세요. 자, 활용이라는 것은 국어 단어들 중에서요. 용언. 자, 뒤에서 나옵니다. 용언 그러면 움직임을 뜻하는 동사와 성질 상태를 뜻하는 단어 형용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문장 안에서 그죠?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다 같은 걸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자, 먹다 문장 안에서 활용하려면 먹고 그다음에 뭡니까? 먹으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형태 변화해서 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이 가능하면 뭡니까? 가변어. 그다음에 불가능하면 불변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 기태. 기태 같은 명사는요. 사람 이름 뜻하는 거니까 명사죠. 이런 것들은요. 한 단어 안에서 형태 변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기태라는 단어 뒤에 가, 를, 의해서 다른 단어를 붙일 수 있지만 이 단어 자체 안에서 형태 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불변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개념 잡아두죠. 이렇게 가변어에서 형태 변화할 때 앞에서 먹처럼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요?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다, 고, 은이처럼 뒤쪽에서 형태가 달라지는 부분 어미라고 합니다. 단어의 줄기, 그 다음에 단어의 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어간 어미 개념은 활용하는 용언에서만 있는 개념이에요. 명사 같은 데서는 활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단어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크게 체언 우리 교재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식언 그죠? 그리고 독립언 그리고 관계언, 그 다음에 용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시험에서 다음 중 체언은 다음 중 용언은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고요. 이후에 우리가 여러 문법 규칙 배울 때 얘는 체언을 꾸민다라고 했을 때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야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의미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품사를 구성하는 부류 전체의 의미에 따라서 나눈 거 해서 한국어는 구품사 체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잡아 두시고요.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 잡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40쪽에. 그래서 드디어 표가 나오죠. 너무 이 부분에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금 세 개 기준 했잖아요. 뭡니까?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명사부터 한번 보자. 자, 명사는 뭘 뜻하는 단어들을 모아준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름을 뜻하는 말들 모아서 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수, 강아지, 책상 같은 거 이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하는 거. 기태지만은 이걸 대신해서 나,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누구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그것처럼 물건을 대신 가리키는 말들 있죠. 그런 것들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 말 그대로 셈 숫자에 그래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1, 2, 3, 4 하나 둘 셋 넷 순서 나타내는 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이고요. 한국어 문장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는요. 그죠?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핵심적인 몸통을 구성해요. 그래서 기능상 이거 세 개 묶어서 뭡니까? 체언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자, 체언 자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체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가리킨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체언 앞에서 방금 배웠잖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그 체언을 자세히 꾸며주는 거. 그죠? 체언을 꾸미는 뜻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관형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보세요. 그 책 했을 때 뭐예요? 어떤 책, 그 책, 어떤 옷, 새 옷, 어떤 남자, 한 남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관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한이라는 게 수 개념과 관련되지만 얘는 의미 자체가
체연 앞에서 언제나 하나의라는 의미로 체연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수사하고 문법적인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 왜 하나 같은 경우는요. 하나, 뭐 하나가, 하나를 해가지고요. 원래 단어 자체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지 하나라는 말 자체가 체연을 꾸미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두와 하나, 둘은요. 단어 범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너무 이거 지금 구분하는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관형사가 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요. 체험 말고요. 꾸미는 말인데 역시 용언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의 앞에 놓여서 이들을 자세히 꾸며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가장 빠르다. 그러면 가장이 뭘 꾸며요? 빠르다라는 용언, 그죠? 형용사를 꾸미는 거고요. 자, 아주 오랜 그러면 얼마나 오랜, 아주 오랜 해가지고요. 아주가 오랜이라는 관형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우 빨리 그러면 어떻게 빨리, 매우 빨리 해가지고요. 매우라는 단어 자체가 빨리라는 다른 부사를 꾸미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에서는요.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같은 우리가 접속사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부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되죠. 관형사나 부사는요. 둘 다 꾸미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 관형사는 주로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 그 다음에 부사는 체언 말고요. 다른 것을 꾸미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꾸미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수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자, 감탄사라는 게 있어요. 감정, 의지, 입버릇, 더듬거림 같은 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러면 이봐 이렇게 부르는 말이나 네 대답하는 말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더듬거리는 말들 다 감탄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문장에서 굳이 꼭 있어야 되는 말은 아니에요. 따로 노는 애기 때문에 기능상 독립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조사. 자, 우리 왜 이가 을을 뭐 은는 이런 게 조사인데요. 조사라고 하게 되면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가나 이 같은 게 붙으면 주로 영수가 하늘이 해가지고요. 그죠? 주어 역할을 하게 만들죠. 그런 게 바로 문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아니면 특수한 의미를 더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라는 대명사 뒤에 너만 와 그러면 너라는 대상으로 많이 붙어서 딱 한정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특수한 의미를 더한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조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술격 조사에 따로 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조사 안에서 얘가 둘로 이렇게 나뉘고 있죠. 그죠? 이다 같은 경우는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풀이 주는 말 뒤에 쓰이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공무원이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 뒤에 이다가 붙어서요. 나는 뭐라고? 공무원이다. 풀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풀이해주는 말 뒤에 붙는 조사에서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능상 조사들은요. 둘로 나눈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기능상 주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동사 움직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등의 동작이나 작용을 뜻하는 말을 우리가 동사라고 해요. 뭐 가다, 먹다, 뜨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형용사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나 사물 등의 성질이나 상태를 뜻하는 말, 나타내는 말들을 형용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기쁘다 같은 거, 감정 상태, 달다는 맛의 상태, 푸르다는 색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문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기능상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형태상 구분 남아있죠. 지금 보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그 다음에 관계언들 중에서 조사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들은요. 한 단어 안에서 형태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불변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 포함해서 용언인 동사, 형용사는요. 한 단어 안에서 형태 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뜻 정도 알아두시고요. 품사 구분하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잘 나오는 건 조사 구분하는 거하고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조사 구분하는 것과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것 이것만 오늘 잘 이번 강의 통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서술격 조사이다가 가변어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고 공무원이니 공무원이니까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조사하고는 다르게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이다라는 한 덩어리의 조사 안에서 다양한 형태 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에 가변어의 범주에 동사와 형용사 말고 뭐도 들어간다? 서술격 조사 이다도 들어간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막 세부적인 거. 막 채용 꾸밀 때 막 이게 관형사요 용언이에요. 이거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품사 기본적인 뜻 묶어서 얘기했을 때 뭐가 속하는지 알아두시고 자 조사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용언에서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3번에 관계연에서 조사 그죠? 요 부분이 좀 별도로 문제화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보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특징 보면 얘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다른 말이 길에서 쓰이니까 의존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고요. 다만 자립성이 없지만 뭐로 취급한다? 조사라는 단어의 한 범주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는 뭐다? 가변어고 그죠? 나머지 조사들은 뭐가 돼요? 불변어가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조사의 종류 구분합니다. 먼저 조사는요. 크게 격조사,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접속조사, 3번에 보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격조사는 이 격이 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 뒤에 격조사라는 애들이 붙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표 보세요. 자, 표 같이 보죠. 책으로 보세요. 주격조사에 뭐 있어요? 이와 가, 그 다음에 깨서, 에서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웃는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왜 가라는 조사가 체험 뒤에 붙게 되면 아이가 웃는다. 일정하게 주체, 주어로 쓰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격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깨서는 높임의 대상이 붙는 주격조사가 되는 거고요. 다만 에서 같은 거 조금 이거 주로 위치나 장소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이게 왜 주격 조사에 들어가 있지? 이거 잠시 후에 해결할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격 조사 뭡니까? 서술어의 대상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을이나 늘 같은 거 예문 보세요. 그는 음료수를 마셨다 그러면 음료수 뒤에 를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마시는 대상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목적어 대상이 되게 해주는 조사예요. 그래서 을과 를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격 조사. 자, 이와 가가 있죠. 이거 뭐야? 주격 조사에도 이와 가가 있었는데 복격 조사에도 이와 가가 있네. 자, 지금 옆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되다 아니다 앞에서 사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이를테면 예문 그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있는 게요. 풀이해주는 말 서술어 쪽에 되다나 아니다가 들어가게 되면 그는 같은 주어 하나만 있을 때 그죠?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이 아닌지가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는 예를 들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요. 어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아니다나 되다가 이렇게 풀이해주는 말에 쓰였을 때는요. 주체에 해당하는 말 말고요.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아닌지 즉 되다와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 아니다 앞에서 되다와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 뒤에 붙는 이와 가를 우리가 일정하게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보충해주는 말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복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격조사로 쓰였을 때와 복격조사로 쓰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 이건 뭡니까? 프리주는 말 뒤에 붙는 거죠. 나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공무원 뒤에 이다가 붙어서 그죠? 나는이라는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어요. 서술격 조사. 그다음에 관형격 조사의 의라는 게 있는데 아마 영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국어에서는요.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 같은 거 꾸미는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것을 관형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전에 관형사라는 애들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는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의 같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뒤에 이가 붙으면 그의 마음 해가지고요. 누구의 마음? 그의 마음 이렇게 해서 의라는 조사가 붙게 되면 일정하게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꾸미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죠. 체형 꾸미는 게 관형사기 때문에 관형사와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 의 같은 것들을 관형격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사격 조사는요. 그냥 위치, 장소, 대상, 을을 붙는 거 말고요. 위치, 장소, 대상, 시간 같은 거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조사를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게, 에서, 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운동장에서 놀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위치, 장소를 보여주는 거죠.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혹격 조사는요. 부르는 말 뒤에 붙는 거 있나야, 안녕했을 때 있나 뒤에 야라는 조사가 붙어서 있나야, 안녕,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죠. 이런 것들 혹격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결하고 가야 되죠. 지금 보세요. 왼쪽에 보조단에 이와 가, 그 다음에 에서에 대해서 설명 덧붙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왜 이와 가는요. 뭐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입니까? 주격으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여요? 복격으로도 쓰이죠. 근데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게 복격, 보충해주는 자격을 부여할 때는요. 서술어가 항상 뭐가 나와요? 그렇죠.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말에 붙은 이와 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충해주는 자격을 부여하는 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의 종류 같은 거 구분하는 게 상대적으로 살짝 잘 나오는 문제기는 한데요. 이와 가라는 조사의 밑줄 쳐져 있을 때는요. 뭐 조심해야 돼요? 뒤에 서술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서도 잘 보세요. 2번에. 자, 보조단 어딘지 알죠? 에서 보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보통 에서 그러면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데요. 잘 들으세요. 얘가 집단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때는 뭐가 돼요? 주격 조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 정부라는 집단 다음에 에서가 붙어서 문맥상 누가 발표한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이는 말 뒤에 붙은 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주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살짝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접속 조사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접속해 주는 거.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와와 과, 그다음에 랑 하고 이런 것들 그죠?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었다 해서요. 개나리 진달래 두 개 대상을 나란히 이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개나리랑 진달래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나리하고 진달래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죠? 보조사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죠?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죠. 선생님 이게 격조사하고 꼭 달라지는 겁니까? 예, 달라요. 이게 보조사는요. 그 조사 자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지 일정한 문법적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했을 때 이때 만이라는 것은 제한, 한정하는 거고요. 시도 읽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역시라고 첨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정과 첨가의 의미를 더하는 거예요. 보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과는 먹어도 수박은 먹지 마라 그러면 는이나 은 붙어서 뭡니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말 그대로 대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 이게 그러면 이런 식의 의미 다 외워야 합니까? 아니요. 한국인이면 이런 의미 익숙하게 쓰기 때문에 일일이 의미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시험에서 어차피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런 예문 주고 나서 보조사라는 거 알고 얘가 대조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설명이 나왔을 때 맞고 틀린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선생님 보조사 이런 것들 조금 개념이 이상해요. 자 보세요. 격조사 우리가 어차피 접속조사는 와, 과, 랑 하고밖에 없으니까요. 보조사하고 격조사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왜 예를 들면 이와 가라는 주격조사는요. 영수가 노래를 한다라고 쓰게 되면 그죠?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땐 일정하게 주격 조사가 되는 거고요. 그는 바보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일정하게 복격 조사가 되죠. 그래서 격조사라는 애들은요. 그죠? 항상 그죠? 특정 조건 하에서 일정한 자격으로 쓰여요. 주격으로. 그다음에 보충해 주는 말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건데 근데 보조사는요. 항상 일정한 자격으로 쓰이잖아요. 방금 본 우리가 능 같은 거 있잖아요. 보세요. 주의 부분에 보시면
나는 바다의 사나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어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사나이다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그래도 오늘 딴 건 못 먹었는데 보리차는 마셨어. 요즘 저의 생활입니다. 그죠? 현장 강의 안 하고 집에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매 끼니 때마다 보리차 같은 거 마시면서 끼니를 달래고 그래요. 그다음에 틈틈이 알바하고요. 제가 이거 원래 그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알바 하느라고 못 올렸어요. 지금 시간이 밤 11시 19분이거든요. 주말에 열심히 알바하고 또 안 믿으실까 봐. 그죠? 예. 이 또 카메라 초점이 안 잡히네요. 나옵니다. 23시 19분. 카페에 질문도 올라와 있네. 분명히 아마 이거 빨리 올려달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알바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할까 하다가 또 밥 먹으면 졸리고요. 졸리면 또 아침 일찍 막 이렇게 밀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끝내고 밥을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울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보리차 힘듭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나 나는 바다의 사나이다 했을 땐 주어잖아요. 근데 보리차는 마셨어 그러면 이게 마시다의 주체가 보리차가 되는 게 아니죠. 보리차는 마셨어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는 뭐가 돼요? 보리차를 마셨다. 이때는 목적어가 돼요. 마시는 것의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왜 보조사라는 애들은요. 그죠? 얘네가 붙었을 때 일정한 문법적인 자격으로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라는 다른 범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이런 보조사가 붙어서 다양한 기능을 하더라도요. 그죠? 보조사는 격조사가 아니에요. 격조사는 항상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얘가 나에다가 는이라는 보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된다고 해서 주격 조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 뒤에 보조사가 붙어서 이거 전체가 그냥 주어가 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나 뒤에 가가 붙어서 내가 그래도 주어가 되고요. 나 뒤에 는이 붙어서 이것처럼 그죠? 나는 그래도 주어가 되는 건데 주격 조사가 붙어서도 주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조사가 붙어서도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가 같은 주격 조사는 일정하게 주어로 쓰이게 해주는 거고 는 같은 보조사는요. 이렇게 붙어서 주어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주어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시험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성질을 묻지는 않고요. 그러면 뭐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뭐 기억하면 보조사는 항상 뭐로만 쓰인다. 얘가 붙어서 주어가 되든 목적어의 기능을 하든 대상이 되든 항상 뭐로만 쓰인다. 보조사로만 쓰인다. 그래서 이런 거 나는은 주어지만 여기에 붙어 있는 늘은 주격 조사가 아니다 뭐다 보조사다.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그죠? 일정한 문법적 자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격조사 아니고요. 보조사는 항상 뭐로만 쓰인다? 보조사로만 쓰인다. 그래서 요런 거 밑줄 치고요. 그죠? 는 밑줄 쳤을 때 이거 뭐가 아니라는 거 주격조사 아니라는 거 알면 돼요. 그러면 보조사는 보조사로만 쓰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몇 개 외우면 되겠죠. 일단 4개. 만, 도, 은, 는 끝. 그죠? 얘네는 뭐로 고정돼 있다? 보조사로 고정돼 있고 이런 보조사가 붙었을 때 문장 안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쓰이는 게 가능하다. 일정한 자격이 아니라 다양한 자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격조사가 아니라 뭐다? 보조사다. 그죠? 해결돼요, 안 돼요? 되죠. 기준 보조사는 언제나 뭐로만 쓰인다? 보조사로만 쓰인다. 그것이 붙어서 무슨 기능을 하든 보조사로만 쓰인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주격 조사가 아니라 그냥 뭐다? 보조사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끝.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다음 페이지 41쪽의 용언이에요. 동사와 형용사. 방금 전에 얘기했죠. 동작이나 작용 나타내는 거 동사고요. 성질이나 상태를 뜻하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 왜 동사와 형용사는 가변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세요. 먹다 같은 동사는 먹고 먹어서 먹으니 높다 같은 형용사는 높고 높아서 높으니라고 해가지고요. 형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변어고요. 어간이 뭐예요? 형태 변화할 때 이렇게 먹이나 높처럼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
어간이라고 하고요. 말의 줄기, 단어의 줄기, 그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렇게 어간에다가 다 붙은 것들을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전에서 찾을 때는요. 활용형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형으로 찾아서 확인하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미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이것 자체 구별하는 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문법적인 내용들 이해할 때 그죠? 뭐 무슨 어말어미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용어를 알고 있으면 개념 이야기가 편해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보세요. 어간 뒤에 붙는 게 어미인데 어미의 종류에 처음 뭐 나와 있어요? 어미라고 나와 있죠. 보세요. 이게 뭐예요? 단어의 맨 끝에 붙는 끝말자. 어말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맨 끝에 붙는 어미를 맨 끝에 단어의 맨 끝에서 어말어미라고 하는 거고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맨 끝에 붙어서 문장을 끝맺어 주는 것을 종결어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맨 끝에 붙어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 어렵지 않죠? 연결어미. 그 다음에 기능을 바꿔주면 성질을 바꾼다 그래서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우리가 문법적인 표현 봤을 때 얘는 종결어미다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디 단어 맨 끝에 붙어서 끝맺어주는 문장을 끝맺어주는 어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보세요. 가을 하늘이 맑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말기라는 어간 다음에 맨 끝에 다가 붙어서 문장을 평서문으로 끝맺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종결어미예요. 그다음에 바람이 불다의 불이라는 어간에 지금 면이라는 어미가 맨 끝에 붙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분다와 떠나고 싶다 두 문장을 이어주고 있죠. 이게 뭐예요? 연결어미. 그다음에 보세요.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되다의 되라는 어간에다가 기라는 어미가 붙어서 명사처럼 쓰이게 해주고 있잖아요. 원래 되다는 동사인데 기가 붙어서 명사처럼 기능만 바뀌는 거예요. 성질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전성어미라고 하죠. 그러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다 같은 거 주고 나서요. 얘는 평서형 종결어미다 그러면 종결어미가 어말어미라는 거 아니까 그러면 얘가 단어 맨 끝에 붙어서 문장을 평서문으로 끝맺어 주는 거 종결시켜 준다라는 게 딱 설명 개념 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괜찮죠? 이런 것들 때문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은에 선어말어미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죠. 보세요. 어말어미 바로 앞에 얘가 먼저 선자예요. 그럼 이런 거죠. 가다라는 단어 기본형이 있을 때 얘는 어간이고 맨 끝에 붙는 건 뭐예요? 그죠? 맨 끝에 붙는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미인데 맨 끝에 붙는 게 뭐가 돼요? 어말어미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요거 시엇겟 어말어미 바로 앞에 붙는 이런 것들 어간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선어말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간 뒤 그다음에 어말어미 바로 앞에 붙어서 높임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같은 시제라든가 get 같은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요?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고요. 가만히 보니까 선어말 어미는 어때요? 그죠? 선어말 어미들은 한꺼번에 she, get해서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죠? 괜찮을 거고요. 우리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he라는 설명을 보면 이 설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높임의 선어말어미. 그러면 이 용어 딱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이 쓰임을 아는 거죠. 시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더하는 거? 높임 의미를 더하는 거고 얘가 붙는 위치는 어떤 겁니까? 어간 뒤. 그죠? 여긴 이제 어간이 있어야 된다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선어말어미니까 어말어미 바로 앞에 그러면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시가 들어가서 뭐 높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구나. 이런 설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구별하는 것보다는 설명들을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요거 잘 잡아 두시고요. 자, 지난번 1, 2, 3강 할 때보다는 확실하게 좀 공부하는 느낌이 들죠. 자, 이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죠? 싫어 막 이렇게 밀어내시면 안 되고요. 밀어내지 마시고 이제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만 더 볼게요.
이거죠.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 아니 움직임이나 그죠? 동작이나 작용 나타내면 동사고 성질 상타내면 형용사지. 그래서 금방 되기는 할 텐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한번 던져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늙다는요. 늙다, 늙고, 늙은이, 늙어서 활용하는 가변어니까 어차피 서술격 조사 2단이고요. 가변어니까 용언, 동사나 형용사인데요. 늙다는요.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어때요? 개념으로 접근하려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이 기준 중요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우리 좀 전에 선어말 어미 배웠으니까 어감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서 현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이 붙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앞뒤에 이런 식으로 줄표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게 어떤 요소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간디 그다음에 어말음이 바로 앞에 들어가는 선어말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동사에는 뭐가 어간과 어말음이 사이에 니은 는이 붙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자, 관형사형 어미라는 용어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디에 붙는 거예요? 그죠? 이 뒤에는 지금 줄표가 없으니까 어디 뒤에 붙는 겁니까? 맨 끝에 붙는다는 겁니다. 그죠? 정확히는 붙임표죠. 자, 맨 끝에 는이 붙는 것도 동사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 청유형이 가능합니다. 명령 청유형이 가능하다. 이 한국인의 문법적 직관으로 보면요. 동사 형용사가 의미상 구분 안 될 때 요거 붙여보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동사의 특징이고요. 형용사는 이게 안 돼요. 보세요. 가다가 동사라는 거 알죠? 자, 우리 뭐 붙였어요? 간다. 그죠? 가다에 선어말음이 니은 붙여서 간다. 현재를 뜻하는 니은 붙여서 간다. 말 되고요. 맨 끝에 가는 세월, 가는 말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라, 명령형, 가자, 청유형 되기 때문에 요런 게 가능하면 동사예요. 반면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빨갛다라는 형용사에 선어말음이 니은이나 는 붙여서 현재형 됩니까? 안 됩니까? 빨갛는다. 말 안 되죠. 그 다음에 빨갛는 맨 끝에 는 동사처럼 붙일 수 없죠. 빨개라. 빨갛차 안 되잖아요. 너 빨리 빨개라. 멈칫하게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함께 빨갛차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모두 함께 그찜 좌파 용공 종북 세력으로 넘어가자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인의 문법적 직관으로 알아요. 그죠? 알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다시요. 아까 질문 드렸던 거요. 늙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늙다는 동사죠. 뭐가 돼요? 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현재를 뜻하는 선어말음이 는 결합 가능하니까 얘는 동사예요. 물론 우리가 늙다 같은 경우는 너 빨리 늙어라. 그죠? 우리 함께 늙자 했을 때 특히 너 늙어라는 명령형이 어색하기는 한데요. 자, 이건 동사를 중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안 되는 것들도 있기는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문법에서는 요거 선어말음이 니은 는 붙인 형태가 가능하면 뭡니까? 동사로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불가능해도 동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기준은요. 품사 구분하는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 가끔 하시는데 보세요. 선생님 빨갛다 형용사인 건 알겠고 빨간 사과 선생님, 니은이나 느는 동사에만 결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예요? 동사에만 결합하는 니은과 느는 뭐예요? 지금 앞뒤에 붙임표 들어가 있죠. 뭐 선어만 어미잖아요. 맨 끝에 붙는 니은이나 는이 아니죠. 그래서 빨갛다 같은 형용사에 이렇게 선어만 어미 는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맨 끝에 니은이 붙지 못한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보고선 선어만 어미 니은과 착각해서 빨간도 동사의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표를 딱 찔렀죠. 이거 궁금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동사에만 붙는 맨 끝에 붙는 것은 뭐다? 는이 동사에만 붙고
형용사에는 는이 붙지 않고요. 동사나 형용사는 맨 끝에 둘 다 는 붙을 수 있어요. 벌써 간 사람, 빨간 사과에서 둘 다 결합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에만 결합하는 니은는 어감과 어말어미 사이에 붙는 선어말 어미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끝에만 붙는 어말어미는 는이 되는 거죠. 형용사에는 맨 끝에 빨간 는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기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세요. 개념 플러스 보시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아까 다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는 같은 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맨 끝에 이런 게 붙으면 관형사처럼 기능이 바뀌는 거네요. 그래서 관형사형어미나 관형형 어미라고 얘기를 하고 이를테면 먹다 다음에 맨 끝에 는이 붙으면 어떤 물, 먹는 물에서 먹는이라는 동사의 기능을 관형사처럼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게 바꿔주는 거죠. 조심하세요. 전성어미, 성질, 기능만 바뀌는 거지 품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먹다라고 쓰든 먹고라고 쓰든 먹는이라고 쓰든 활용 형태만 달라지는 거고요. 동작을 뜻하는 다는 의미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동사인데 맨 끝에 는이 붙어서 기능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다도 동사인데 가다, 가고, 가니 어떻게 쓰든 다 움직임을 뜻하니까 동사인데 다만 가다의 가에다가 어미 리를 붙으면 어떤 사람, 갈 사람 해가지고요. 얘가 붙어서 기능이 관형사처럼 기능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처럼 기능을 바꿔주는 걸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개념 플러스 두 번째 겁니다.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어디만 붙을 수 있다고요? 동사의 끝에만 붙을 수 있죠. 그래서 걸맞다 알맞다는 조심해야 되니 우리가 웬만한 형용사들은요. 맨 끝에 는을 붙였을 때 어색하다는 건 느껴요. 이를테면 예쁘다 같은 경우에 예쁘는 사람 빨간 는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푸르는 푸르다 같은 경우에 푸른 하늘은 되지만 맨 끝에 푸르는 하늘 이런 거 붙으면 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의 맨 끝에 는이 붙지 않는다는 건 문법적인 직관으로 확인이 되는데 보세요. 걸맞다나 알맞다. 우리 걸맞다가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알맞다 같은 거 그죠?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데가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얘네들은요. 보세요. 분위기에 걸맞는 옷차림, 나들이하기에 알맞는 날씨. 단어 뜻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는 붙였을 때 왠지 맞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걸맞는, 알맞는이라고 쓰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직관으로 봤을 때 얘네가 어색하다는 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걸맞다, 알맞다는 품사가 뭐다? 한마디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 해서 형용사예요. 이거는 품사 자체를 외우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죠? 비슷하다라든가 모자라지 아니하다라는 뭡니까? 예, 형용사기 때문에 맨 끝에 뭐 붙이면 안 된다. 는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예전에 잘 나오기도 했었고요. 분위기에 걸맞는 옷차림 틀린 거고요. 나들 이야기에 알맞는 날씨 안 되고요. 형용사는 맨 끝에 뭐가 결합할 수 없다. 는이 결합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분위기에 걸맞은 옷차림, 나들이 하기에 알맞은 날씨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품사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점 잘 알아두시고요. 조사에서 특히 오늘 조심해야 되는 거 조사에서 격조사에서 양쪽으로 쓰이는 이가에서 그죠? 그다음에 보조사의 특징이라는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 구분할 때 구분 기준이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거 그죠? 그런 것들 지나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한 부분들 중심으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기억하시고요. 조금 호흡이 길죠? 중간에 끊기 애매해서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핵심 어법 4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할게요.